2009년 1월 9일, 어스름이 채 거치기도 전인 새벽, 필라델피아의 노스웨일즈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58살의 채점식 씨, 영어 이름은 로버트입니다. 이 로버트 채와 그의 아내 51살의 제니스가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부부는 시내에서 뷰티용품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업이 꽤나 성공적이어서 이들은 방이 여러 개인 꽤 좋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5시 10분경 부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고 문을 열었죠. 하지만 이들은 차고 문 밖의 일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 차고 문이 열리자마자 평온한 일상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과연 이 채점식 씨 부부에게 이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부터 찬찬히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실제 사건을 비롯해서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또 듣기 좋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살고 있었던 한인 가족한테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을 준비했는데요. 이 범인의 정체가 좀 놀라우면서도 씁쓸합니다. 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이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을 때 이 범인이 어디에 누구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쫙 끼치실 겁니다. 자, 이놈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 쭉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0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채점식 씨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고 처음으로 고향을 벗어나 본 게 군대에 가게 되면서라고 합니다. 그가 미국으로 처음 떠나왔을 때는 수중에 고작 몇백 달러밖에 없었고요. 영어도 잘 못했대요. 그런 그가 낯선 타지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가족을 꾸린 다음에 사업도 성공적으로 일궈온 겁니다. 그야말로 삶을 스스로 개척해온 거죠. 이후 채 씨는 미국인으로 귀화를 하는데 이때 이름을 이제 이 영어 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발음하기 쉽도록 로버트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좋은 집에서 살며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채 씨. 이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터에 나가기 위해서 차고로 가서 채 씨는 차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었고 아내 제니스는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고 문이 열리자 그 앞에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2명의 괴한이 서 있었습니다. 이 괴한들은 순식간에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부부에게 총을 겨눴어요. 그리고는 한 명은 남편 채 씨를 거칠게 끌어내서 주먹으로 마구 때렸고 다른 한 명은 아내 제니스를 위협하면서 그녀의 입과 손을 덕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채 씨는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며 대체 왜 이러세요? 하고 외쳤어요. 괴한은 그를 더욱 심하게 구타하고 그 역시 덕테이프로 감아버립니다. 괴한들은 이 부부에게 돈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쳐들어온 듯 채 씨의 아내에게 금고 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내놓으라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제니스는 저희 집에는 금고가 없어요 라면서 그 대신에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이랑 다른 귀중품들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막 애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차고를 통해서 괴한이 침입한 부분 얘기할 때 괴한 2명이서 이 부부한테 각각 1명씩 붙어가지고 제압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고 또 채 씨한테는 1명, 이 아내 제니스한테는 2명이 붙었다는 설명도 있어요. 이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편 채 씨가 막 저항을 하고 아내 제니스가 소리를 칠 때 사실 이 집 안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당시 채 씨 부부는 성인이 된 자녀, 각각 23살 된 딸이랑 29살의 아들과 함께 이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잠을 자고 있었던 딸은 자기 방 바깥에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신음소리에 깨어나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총구가 그녀의 머리를 겨눴어요. 이 괴한이 딸 방 앞에까지 온 거예요. 괴한은 공포에 질린 딸을 끌고 부모의 침실로 가서 금고 위치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제니스가 순순히 금고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으니까 이번엔 이 딸을 위협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딸은 자기는 금고를 어떻게 였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자 괴한은 이번엔 그녀를 차고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아버지 채 씨 옆에 무릎을 꿇려 앉혔어요. 놀란 딸은 울면서 아버지를 불러봤지만
채 씨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괴한은 서둘러 이 딸의 발과 다리도 테이프로 감아버렸어요. 잠시 후 괴한들은 자고 있었던 채 씨의 아들마저 총으로 위협해서 데려온 뒤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이때 이 남매는 괴한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돈 못 찾았어 라며 초조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안에 침입한 괴한들 외에 공범이 더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한편 남편에 이어 자녀들까지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아내 제니스는 결국 괴한들을 2층 침실로 데려가서 워크인 옷장 안에 들어있는 금고를 열어줍니다. 자, 드디어 이 집의 금고 문이 열렸어요. 괴한들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한 거죠. 채 씨 부부의 금고 안에는 약 15,000에서 2만 달러 정도의 현금과 금 장식류, 그리고 한국은행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괴한들은 현금은 물론 보석, 명품 핸드백 등 온갖 돈이 될 만한 귀중품들을 쓸어 담고는 제니스를 차고로 데려가서 그 나머지 식구들이 있는 곳에 내팽개쳤어요. 괴한들은 집을 나가기 전에 자신들이 남긴 지문이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잠시 2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괴한들이 잠시 곁을 비운 사이 이 틈을 타서 제니스는 가까스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덕테이프를 처리하고는 몸을 일으켜서 옆문을 통해 이웃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그리고 911에 신고 전화를 하는데 성공합니다. 잠시 후 차고로 돌아온 괴한들은 제니스가 사라진 걸 보고는 큰일 났다 싶었는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어요. 제니스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고 지금 일단 이웃집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엄마가 옆집으로 신고를 하러 도망치고 괴한들까지 다 떠난 후 채 씨의 아들도 스스로 결박을 풀고 그 후에 여동생도 풀어줬어요. 그리고 남매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습니다. 혹시라도 괴한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요. 오전 5시 59분 무장강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채 씨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이웃집 앞에 서서 초조하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니스는 그들이 도착하자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집을 가리켰어요. 경찰이 총을 들고 그녀의 집 차고로 진입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불행히도 집주인 채 씨는 많은 피를 흘린 채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의 머리는 코만 제외하고 전체가 덕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손과 발 또한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접이식 칼과 테이블 타이, 찢어진 라텍스 장갑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후에 실시된 부검 결과 채 씨의 몸에는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와 둔기로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얼굴은 주먹에 얻어맞아서 코뼈가 부러져 있었어요. 이 부검인은 채 씨의 코 안에서 흘러나온 피가 기도를 막아서 천천히 질식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해요. 대체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정체가 뭘까요? 당시 필라델피아 쪽에서는 이렇게 채 씨처럼 자기 사업을 하는 좀 부유한 아시안들을 타겟으로 하는 강도가 이전에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아마 그런 강도 사건들하고 비슷한 류의 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발생했었던 다른 강도 사건들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강도범들은 주택에 침입을 했을 때 우선 막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뭐 말을 걸고 제압을 하고 때리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후다닥 돈이랑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들고 튑니다. 또 그놈들은 대부분 얼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복면 같은 걸 쓰고 범행을 하러 오는데요. 근데 이 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들이 복면도 없이 그냥 버젓이 얼굴을 다 내놓고 이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아봐도 상관이 없다. 왜냐? 다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가족들 중에 아무도 살려두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됐어요. 근데 엄마인 제니스가 기지를 발휘해서 맹렬하게 현장에서 뛰쳐나갔죠. 신고를 하러. 이 바람에 아마도 범인들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간 이상 경찰이 수분 내로 금방 출동을 할 거고, 아직 남은 채 씨 가족들이 3명이나 살아있는데 이거 언제 다 죽이고 뭐 증거 없애고 그러고 있어요. 범인의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빨리 도망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천만다행이죠. 남은 가족들 중에 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지만 사람이나 사물을 또렷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자다가 갑자기 막 범인들이 얼굴에 막 후레쉬 들이대고 깨워가지고 끌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안경을 당연히 안 쓰고 있었죠. 그래서 범인들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통화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엄마 제니스하고 딸이 이 범인들의 얼굴을 정확히 봤고 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흑인 괴한들이 검은색 후드에 팀버랜드 부츠와 검은색 라텍스 장갑을 착용했다, 이런 옷차림까지 자세하게 진술을 했어요. 또한 채 씨의 이웃도 새벽에 웬 은색 SUV하고 흰색 승용차가 집 앞 도로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범인의 모습과 특징들을 토대로 몽타주가 완성이 됐고요. 괴한들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지역 언론에 쫙 뿌려졌어요. 가족들은 괴한들이 자기들 얼굴을 명확히 본 나머지 가족들을 해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까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기분이 안 들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게다가 이 집 안에서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변 감시를 강화하고 수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채 씨의 자녀들은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부모님의 지인들 연락처를 경찰에 제공하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에 그 차고에서 범인 중에 한 명이 누군가랑 돈 못 찾았어, 이런 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에 따라 사건 시간대에 채 씨 집 주변에서 이루어진 통신 기록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를 하나 찾아내기는 했는데, 그게 누군가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등록된 휴대폰이 아니고 범죄에 많이 쓰이는 선불폰으로 이루어진 통화들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러면 희망이 다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수상한 번호가 채 씨 가족들이 제공한 그 지인 목록 안에 있던 어떤 한 번호하고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채 씨의 지인 중 한 사람이 이 괴한들로 추정되는 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채 씨의 지인이 이 괴한을 고용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괴한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들 가족에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슬슬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의심스러운 번호하고 자주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채 씨 지인의 번호는 채 씨 아내 제니스의 조카 25살의 안젤로 신의 번호였어요. 신 씨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1년 넘게 미국에 있는 이모랑 이모부, 즉 채 씨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산 적이 있었고, 채 씨의 상점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채 씨 부부는 함께 사는 동안 그를 아들처럼 대했고, 채 씨 부부의 친아들도 이 사촌 신 씨를 친형제처럼 생각했죠. 탐문 결과 신 씨는 평소 주변에다가 우리 이모부 진짜 부자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채 씨의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도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채 씨 가게에 돈을 몰래 갖고 나가서 날린 적도 있었고요. 이후에는 마약 거래로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린 전력도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0일 만인 1월 29일, 경찰은 신 씨를 불러서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와 사건에 대해 묻는데요. 신 씨는 처음에는 이모부 채 씨의 집에서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범죄 연루성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러나 경찰이 이 채 씨 가족을 해친 괴한일 것이라고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용의자 조셉 스페이드 페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조셉이라고 부를게요. 이 조셉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신 씨와 이 조셉이 주고받은 그 통신 기록을 제시하자 신 씨의 표정이 순간 달라집니다. 결국 신 씨는 단지 돈이 필요해서
조셉과 그 일당한테 정보를 제공했을 뿐 자신은 이모부의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아는 내용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사건의 진상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신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이 조셉이라는 남자하고 2008년경부터 알고 지냈어요. 신 씨의 휴대폰에는 조셉이 트리맨이라는 별명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신 씨는 평소에 하던 대로 이 조셉한테도 우리 이모부가 엄청난 부자다라고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이모부 큰 가게도 갖고 있고 큰 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도 있고 막 집에 금고도 있어. 그리고 그 금고에는 현금 10만 달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떠벌린 겁니다. 그러자 돈에 눈이 먼 조셉이 이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전에도 강도질을 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돈 많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까지 확보가 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채 씨가 아주 괜찮은 타겟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신 씨한테 그래? 니네 이모부가 그렇게 부자야?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그 집을 털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돈이 궁했던 신 씨 역시 조셉과 함께 자기 이모랑 이모부 집을 터는 계획에 동조를 했고요. 그들의 공모는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 신 씨는 채 씨네 집에서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집안 내부 구조, 금고 위치 같은 내밀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는 조셉에게 이모 부부가 아침에 일터에 나가는 평소 생활 루틴, 집 구조, 돈이 있을 만한 장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조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범을 더 모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멤버를 섭외한 모양이에요. 함께 범행을 모의한 공범은 카레 피츠, 줄리어스 와이즈, 로버트 이트맨 등 총 5명이었습니다. 2009년 1월 8일, 사건 발생 전날, 이들은 로버트의 집에 다시 모여서 다음날 범행 계획을 최종 점검했어요. 그날 조셉은 범행에 필요한 검정색 라텍스 장갑과 케이블 타이가 담긴 더플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신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범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조셉이 신 씨한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근데 뭔가 잔뜩 짜증이랑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왜냐? 기대와 다르게 금고에서 나온 현금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또 공범을 여러 명 섭외를 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한 명이 받게 되는 돈의 액수가 범행을 계획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졌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계획이 신 씨의 자랑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셉은 신 씨한테 이게 뭐냐, 너 때문에 하고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셉과 신 씨,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데 조셉은 신 씨의 몫으로 단돈 2,000달러만을 건넸어요. 그러니까 2,000달러가 적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훔친 돈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 씨는 고작 2,000달러에 자기를 친자식처럼 대해주던 이모하고 이모부를 배신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모부네 집을 턴 것뿐만 아니고 이모부가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신 씨는 비록 자기가 그 집을 털 수 있게 정보를 주긴 했지만 본인 말에 의하면 가족들이 다치는 것은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조셉한테 왜 사람까지 죽이고 그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셉은 채씨 그 아저씨가 막 발버둥치고 소리까지 질러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라면서 어쨌든 모든 일이 잘 끝났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 신 씨는 더 이상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때를 떠올리면서 경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를 쭉 들으시면은 그냥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경찰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신 씨 금방 잡고 자백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매끄럽게 흘러온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수사 중간에 좀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경찰이 기지국을 통해서 통화 기록을 조사하면서 그 수상한 번호를 찾고 또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신 씨의 존재를 막 확인했을 때쯤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이 신 씨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 씨 자녀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본인들 사촌 신 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그때 신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이 채 씨 자녀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러니까 채 씨가 죽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신 씨는 이 집에 계속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최 씨의 자녀들로부터 지금 같이 있는데요? 라는 대답을 들은 경찰은 순간 아찔했어요. 아직 신 씨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거나 기소 준비가 됐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인물이 피해자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공범들이 잡히면 결국에는 자기도 잡히는 거니까 이 공범들의 얼굴을 목격한 사촌들을 죽이려고 했을지 누가 알아요.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찰은 침착하게 그러면 지금 세 분이서 경찰서로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마치 그냥 어떤 기본적인 피해자 주변인 조사를 할 것처럼 이들을 다 같이 경찰서로 불러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신 씨 따로 부르고 또 요 최 씨 자녀들도 따로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남매한테 사실은 니네들 사촌 신 씨가 좀 수상해. 괴한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평생 열심히 일만 해온 아버지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괴한의 공범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친형제처럼 생각했던 내 사촌이라고?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남매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은 신 씨는 결국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3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이후에 범행에 참여했었던 공범들이 하나둘 체포가 됐고 주범인 조셉도 마지막으로 잡혀 들어왔는데 자, 이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되게 사이다다 싶은 판결도 있지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싶은 약간 의외의 판결도 있거든요. 자, 이놈들이 결국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신 씨가 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사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의 DNA 샘플을 채취해서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에서 나온 DNA하고 비교 분석을 합니다. 조셉의 DNA는 검정색 라텍스 장갑 손가락 끝에서 또 다른 피의자 아마타디의 DNA는 채 씨를 포박했던 덕테이프에서 검출이 됐어요. 아마 덕테이프를 이렇게 끊는 과정에서 치아를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주범인 조셉과 또 범행 증거가 나오지 않은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미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졌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들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경찰 수사에 협조를 했어요.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증거와 자백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집안에 직접 들어가서 강도와 살인에 가담했던 조셉, 아마타디, 카레 이 세 사람한테 2급 살인과 강도, 주거침입, 범행 공모 혐의를 적용합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유죄를 인정한 신 씨와 다른 공범들의 증언 및 DNA, 통신 기록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주도한 조셉은 자기는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 범행은 내가 아니고 피해자 채 씨의 조카 신 씨가 모두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이 조셉의 변호인 역시 지금 신 씨가 지 형량 줄이려고 조셉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거다라며 신 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죠. 심리가 끝나고 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다라며 안식처인 집에 침입을 해서 죄 없는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냉혈하고 비겁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었던 채 씨는 폭행으로 호흡이 어려워져서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사망을 했었죠. 판사는 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조셉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채 씨를 살해하고 그의 가족들을 폭행한 아마타디의 과거 범죄 경력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갱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이들이 다시는 세상 빛을 볼 수 없도록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거 침입과 범행 공모, 그리고 채 씨의 아내 제니스와 두 성인 자녀를 상대로 한 강도,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32년에서 80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어요. 이 선고는 추후 종신형이 감형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나중에 추가된 징역형 때문에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도록 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속이 시원하죠. 근데 앞에서 잠깐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에서는 뜻밖의 결과도 나왔어요. 채 씨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범행에 동참했었던 19살 캐리 피츠의 경우에는 공범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그의 지문이라든가 DNA가 발견이 되질 않아서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신 씨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겠죠. 법정에 선 그는 피해자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사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제가 기대하지도 않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말입니다. 최 씨의 자녀인 두 남매는 법정에서 무표정하게 앉아 이 사촌이 짓거리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재판부는 신 씨가 직접 범행에 참여한 건 아니라도 이 비극을 촉발시킨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후 3급 살인과 강도, 절도, 범행 공모 및 거짓 증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연속형 판결을 내려 총 20년에서 4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자 신 씨는 자기한테 내려진 이 판결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리고 부당하다라면서 이를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자기한테는 과거 범죄 전력도 없고 경찰에 체포된 뒤에는 바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며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더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신 씨에게 내려진 판결이 적절했다라며 그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살해된 최 씨는 1950년 한국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단 몇백 불만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성공시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었죠. 미용 공급업체 뷰티 서플라이 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의 강도 사망 사건은 2009년 새해 필라델피아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특히 사건의 배후에 그의 조카 신 씨가 연루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주 한인사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었죠. 가족이던 이모부를 한낱 $2,000에 팔아버린 조카 신 씨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채 평생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이크 꺼진 거 모르고 계속 녹화했다가 녹화 지금 한 번 더 했고요. 더 밑을 노르신 것은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행에 가담은 하지 않고 도주 차량을 운전한 중간중간에 막 둥둥둥둥 소리 나면 잠깐 멈췄다가 또 말했다가 또 뚱뚱뚱 소리 나면 그 문장 다시 녹화했다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무사히 끝냈으면 다행이고 오늘 중간중간 쿵쿵쿵 소리가 조금 한두 번 정도는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배경을 좀 바꿔봤어요. 제가 맨날 저 방 안에서 찍는데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칙칙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범죄 얘기, 사람 죽는 얘기, 우중충한 얘기 하는데 좀 그런가 싶어가지고 여긴 또 너무 화사한가요? 범죄 얘기랑 좀 안 어울리나? 아무튼 이것저것 시도해가 보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